김동규 뒤졌어. 자, 우리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리 와. 이리 와. 다 뿌개겠다 그냥. 자, 조심히 들어가시고. 살았어. 자,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외부 은하의 적색 편의를 이용한 후퇴 속도 계산 얘기는 앞에서 얘기한 V는 HR 그대로 써먹는 거야. 이거하고 비례한다는 거 이용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H 더하기 K 그래가지고 수소와 뭐 칼륨 흡수선에서 흡수선이 처녀 자리는 조금 길어졌고 큰 곰 자리는 좀 더 길어졌고 북쪽 왕관 자리는 싹 봐도 1cm 넘게 길어졌고 목동 자리는 더 많이 길어졌지. 더 많이 길면 더 멀리 있고 후퇴 속도도 크더라. 거리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의미하는 거고 후퇴 속도 구하는 식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결과 앞에서 얘기한 이 4개의 은하 처녀 자리, 큰 곰 자리, 북쪽 왕관 자리, 목동 자리까지 외부 은하들의 거리와 칼슘 H 플러스 K의 관측 파장 보니까 결국 뭐야? 적색 편이량과 후퇴 속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로 비례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 해석 나왔죠? 은하까지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량이 크다. 적색 편이량이 클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라는 얘기.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거리분의 후퇴 속도니까 허블 상수를 의미한다. 결론! 허블 법칙을 지금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 개념의 결론은 뭐야?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을 벗어나면서부터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당연히 다수설이 됐고 그 아까 말한 아인슈타인의 정적인 우주론은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의 동적인 우주론과 이 허블이 관측한 결과를 묶어서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게 당연시 여겨지게 되었고 이거 팩트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뭐냐 1960년대까지 우주는 팽창을 하긴 하는데 그 시기를 포함해서 정적인 우주 시절까지 계속 관측 자료들이 누적돼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한 수십 년, 수백,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자료들을 데이터를 정리해 본 결과 우주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이미 온도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우주의 온도가 약 2.7 켈빈이라고 하는데 뭐 100년 전에는 얼마나 높았겠어? 그지? 우주에서 100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란 말이야. 근데 인간이 그걸 포함해서 한 1950년대까지 19세기 말부터 1950년대까지 한 6, 70년 동안 그때 관측한 자료들을 보니까 우주가 늘 한결같다는 얘기지. 팽창하는 거는 이제 확실히 증명을 통해 관측이 됐는데 관측해보면 온도라든지 밀도라든지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도 멀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또 별들의 밀도에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은하 안에 들어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도 보면 그 별들 사이의 거리도 전혀 문제가 없고 계속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해서 새로 만들어진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우주의 밀도는 늘 균일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설이 일단 20세기 중반까지 다수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갑자기 정상 우주론, 이 정적인 우주론 입에서 튀어나올 뻔했어. 그게 정상 우주론이란 말이야. 일단 봐, 우주의 팽창 얘기는 이미 다 얘기했어요. 쭉 얘기하고 있다가 동그라미 2번에 줄 거 봐. 우리 은하가 아닌 다른 은하에서도 관측해도 은하는 서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의상 우리가 관측하니까 우리를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을 텐데 아니라고. 우리가 A를, B를, C를 또 다른 은하들을 관측하더라도 C에서 나머지 A와 B와 우리 은하를 봐도 멀어지고 B에서 A와 C의 우리 은하를 봐도 멀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없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 나와 있는 풍선 비유하는 그림 있지, 풍선. 풍선 위에다가 스티커 붙여가지고 우주 팽창 얘기하는 그림 나올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풍선 내부가 우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풍선의 표면을 우주 공간이라고 치는 겁니다. 표면. 응? 왜 이 차원? 그러니까 차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는 걸 설명할 때 표면이 넓어진다는 걸로 설명을 한다고. 우주 공간을 우주의 표면, 풍선의 표면을 우주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던 뭐 단추를 붙이던 그 붙여놓은 애들 하나하나가 다 은하인 거야. 근데 가끔씩 빅년 매기려고 수능 문제에는 거기 꼭 스티커를 별을 붙여놔요.
그러면 애들이 덥석 무는 게 있어. 무식한 애들이. 우주가 팽창하면 별과 별 사이 거리 멀어진다. 풍선 모양만 보면 그렇거든. 풍선이 커지더니 별끼리 멀어지거든. 근데 이 별 스티커 하나가 은하를 말한다고. 은하 안에 있는 별들 사이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별끼리도 조금씩은 멀어지죠. 아니 전혀. 그래서 제일 설명하기 좋은 게 단추야. 구멍 4개짜리 단추. 풍선 표면에 단추를 붙여놨어. 단추를 10개 붙여놨어. 단추와 단추 사이 거리가 풍선이 커지면 점점 멀어지지. 네. 단추 안에 있는 구멍 4개 사이 간격이 달라져요? 아니 단추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갑자기 단추가 넓어져? 단추가 부피가 커져? 그럼 단추 안에 있는 구멍 4개가 거리가 달라져? 이게 별 사이 거리인 거라고. 별 사이 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습니까? 그거 일단 조심하셔야 되겠고, 아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과거에 우주는 한 점에 몰려 있었고, 따고 추정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그 당시 우주는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의 한 점에서 팽창해서 현재의 저온 저밀도 상태로 되었다라고 하는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되었는데, 빅뱅 우주론이 1960년대 후반에 각광을 받고 다수설이 되기 전까지는 그 빅뱅 우주론을 대체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앞선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고. 밑에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 구하는 식은 아까 쌤이 허블 상수의 역수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쫙 읽어보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 빅뱅 우주론 보세요. 그래서 허블 법칙 이후의 우주는 팽창한다. 그런데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으로 발전했다라고 써있죠. 정상 우주론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정상 우주론 그래서 먼저 볼게요. 다음에 책 만들면 이거 순서 바꿔야겠어. 우주가 팽창해도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50년, 60년 관측해봤는데 정말 변하지 않더라.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에 오른쪽에 정상 우주론 써있는데, 정상 우주론에다 쓰세요. 연속 창조론이라고도 합니다. 왜 안 쓰는데 오른쪽이라는데 주하나? 부피가 커졌어. 그랬더니 점들이 많아졌지. 새로 생긴 애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중반까지 종교하고 묶여가지고, 종교하고 묶여가지고 이게 다수설이 됩니다. 누가 그럼 창조했냐? 그분께서. 되는 거야. 무반사형통 그걸로 끝나. 아니 왜? 그분의 뜻이겠지. 이러면서 그냥 끝나는 거야. 자,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였고요. 영국의 유명한 천문학자였고요. 이분은 굉장히 오래 사셨더라고요. 이름이 프레드 호일이에요? 왜? 왠지 모르게 재밌어. 이유를 모르겠어. 프레드 호일이 왜 재밌는 거야? 아무튼 이분은 거의 돌아가신 지 한 20년이 안 됐습니다. 2000년대까지 사셨습니다. 저희 태어나기 전에 죽었네. 아무튼 참고로 돌아가실 때까지 2003년인가 하여튼 2010년 좀 안 돼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이 정상 우주론을 버리지 않으셨답니다. 빅뱅 우주론 인정 안 했대 끝까지. 그리고 뭐 똥꼬집이라 똥꼬집. 참고로 이 프레드 호일보다 훨씬 더 젊었던 조지 가모프는 1970년대 돌아가셨습니다. 한 40대 중후반에 돌아가셨습니다. 프레드 호일은 거의 90몇 세까지 살았고.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 생긴 공간에 물질이 계속 생성되어 우주의 총 질량이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피가 2배 커지면 질량도 2배 커져. 밀도 어때? 똑같아. 그리고 우주의 밀도와 온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우주의 온도도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계속 2.7 켈빈일 거야 라고 한 거야. 참고로 2.7 켈빈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던 시절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1960년대에 와서 조지 가모프 라고 하는 러시아계 이민자의 2세인 가모프라는 학자가, 젊은 과학자가 그 당시 한 30대밖에 안 됐대. 젊은 과학자들이 아니다. 옛날에 작았을 때 얘네들이 온도가 높았을 것이다. 이 우주를 이루는 물질들이 뭐 새로 생겼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과거는 너무 작았으니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그 질량들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좁은 범위의 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들이 모여있다고 치면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압력도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다. 그때 어떤 이유로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커졌다라고 하면 계속 팽창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그치? 누군가가 일부러 팽창시킨다고 하는 것도 웃기니까
설명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넓은 공간에 흩어지니까 밀도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새로 뭔가가 뿅 하고 생긴다는 건 좀 말도 안 되지 않냐. 비과학적이다 이거지. 응?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 빅뱅 이후에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우주의 총 질량에는 변화가 없고 팽창을 통해 부피는 커지지만 질량은 거의 그대로다 보니까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 그래서 온도도 감소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거의 막 이때만 해도 우주의 나이가 한 60억, 70억 살 정도라고 여겨지는 시절이니까 그때로 돌려가지고 초고온, 초고압 상태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는 입자들을 순차적으로 찾아낸 거야. 응? 했더니 거기 봐. 일단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관측이 될 것이다. 빅뱅 후 약 38만 년 정도의 그쯤에 원자라는 게 그때 비로소 생겼는데 초기에는 원자가 없었고 기본 입자가 10의 마이너스 34제곱초, 35제곱초쯤에 생겼고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쯤 와서 빅뱅 이후에 양성자, 중성자라는 게 만들어질 정도의 온도 환경이 만들어졌고 원자가 만들어진 거는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모여서 헬륨 원자라는 좀 더 무거운 원자가 된 거는 빅뱅 후 한 3분 정도 돼서 그리고 38만 년 정도 지나서 그 수소 원자와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에 전자가 와서 들러붙어서 원자라는 녀석이 구체적인 원자라는 입자가 생긴 건 한 38만 년쯤 돼서 생기는데 그때 전자가 원자 핵에 붙으면서 에너지 준위의 차이로 우주로 뿜어나간 열과 빛이 3000 켈빈 정도에 해당할 때의 열과 빛이었을 텐데 그때보다 우주가 약 1000배 정도 커진 걸로 계산상 나오는 거 보니까 한 3000 켈빈에서 우주의 공간의 크기가 약 1000배 정도 커지면 그때 방출되는 빛과 열의 파장도 1000배 정도 길어져서 온도는 1000분의 1로 줄어들고 빈의 변이 법칙하고 또 연계가 되죠. 온도와 파장 반비례하니까. 파장이 1000배 길어지면 온도는 1000분의 1로 줄어서 3000 켈빈의 1000분의 1인 약 3켈빈 정도로 우주의 온도가 관측될 것이고 그때 그 3켈빈에 해당하는 열들이 그때가 아니라 그때는 3000 켈빈이었던데 지금은 약 1000분의 1로 줄은 3켈빈 안팎에 해당하는 열이 우주 곳곳에 퍼져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발견이 되죠. 언제? 1970년대 초반 이 학자들에 따라 60년대 후반 또는 70년대 초반 그래서 펜지어스하고 윌슨 얘기 나오죠. 연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책마다 다 달라요. 가모가 가모프야. 조지 가모프. 러시아 사람이라서 이름이 성이 GAMOV예요. 러시아식으로 읽으면 가모프. 영어식으로 읽으면 뒤에 V가 묵음이랍니다. 가모.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했다면 우주 온도가 3000 켈빈일 때 물질과 분리되어 나온 빛이 지금쯤이면 온도가 낮아지고 파장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매우 약하다는 얘기지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발견될 것이다. 마이크로파는 그냥 전파야. 전파 중에 파장이 좀 그나마 짧은 편인 거. 에너지가 센 거. 응? 왜 지금 아무것도 아직 필기 안 했어. 저거밖에 안 했어. 자, 그 다음에 나중에는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안테나로 이 사람들은 원래 이거 연구하려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안테나로 다른 연구하다가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로 검출되는 마이크로파를 발견해서 하버드대 가가지고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데 잠시만요 이거 아닌가요 해가지고 감옥 불편해서 우리는 졸라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얘들이 얻어 걸려서 그거를 이제 합쳐서 이론을 좀 더 보완을 하고 1972년인가 3년도에 노벨상을 탑니다. 펜지어스, 윌슨. 가모프는 못합니다. 솔직히 죽었다 했잖아. 왜 죽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공상 청소하지 않나? 자, 그 밑에 뭐라는 거야? 어떤 디저스 369나 다시. 게 자,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 뭐 그러지도 모르지. 사상적인 개념은 스파이다 뭐 이럴 수도 모르지. 그때 무서운 시절 아니야 미국도. 혁명적인 사상이죠. 그때 60년대 70년대 미국 거의 최강이었어. 냉전 시리즈. 거의 빨갱이 그럼 끝나는 거야. 심지어 그 당시 CIA 국장 같은 거 했던 사람도 나중에 대통령도 하고 그러잖아. 후보가 대통령이었나? 거의 무슨 몰라 후보? 후보요? 후보 때 그 후보. 후보 때도 알아. 야. 저쪽이 좀 싫은. 점두치. 응. 네.
될 때 세계사 공부해야 될 자. 때. 세계사라기보다 그냥 미국 현대사지 뭐. 케네디는 알죠? 케네디. 좋게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 그지? 어저께 선생님 갔던 그 도서관 옆에 미술관이 있어서 미술관에 갔는데 그 미술관에서 되게 큰 규모의 전시를 무료로 하더라고. 오. 거기서 내가 어제 본 거 중에 사진 찍은 거 하나 보여줄게. 전시품 한 3개 세트시죠. 뭐래? 누구 얼굴이냐? 이거. 마릴린 머리. 마릴린 먼로 얼굴이지, 그지? 잘 봐. 확대했더니 케네디 얼굴로 만든 거야. 케네디 얼굴로 만든 거야. 맞다. 마릴린 머리. 케네디 얼굴이잖아, 케네디 얼굴. 그지? 개쩌한데 와 개멋있다. 우리나라 작품이야. 왜 왔는 거야? 멀리서 보니까 제대로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케네디 얼굴만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다 오 케네디 얼굴인데 이게 뭐지? 이게 좀 진한 데가 있고 밝은 데가 있어가지고 설마 하고 뒤에 갔더니 딱 갔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야. 왜 왔는 거지? 너는 그 화가의 예술적인 그 속에 담긴 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 넌 네가 이게 뭐 같아 이거? 이것도 봐봐. 그냥 확대하면 그냥 뭐야 막 낙서한 거 같지. 네. 그지? 낙서. 무슨 공간이 보이지 공간. 예술가들은 대단한 사람들 같아 진짜. 내가 김동교육을 모아가지고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자,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해서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 중에 하나를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현재 관측 결과라고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면 약 2.7 켈빈의 온도를 나타내는 파장으로 관측되며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이 된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게 사실은 먼저 나왔던 건데 참고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해봤더니 미세한 차이가 생기더란 얘기야. 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얘기할 때는 우주 배경 복사를 나타내는 이 타원 모양이 그냥 초록색 타원이었어. 완벽하게 균일하다 그랬는데 점점 1990년대, 2000년대에 와서 관측 장비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주의 미세한 차이. 자, 52페이지 보면 초기 우주에 미세하게 물질의 밀도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 밀도 차로 중력 차이가 발생해서 물질이 모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미세한 차이가 결국은 물질이 생기고 원자가 생기고 분자가 생기고 별이 탄생하고 은하가 생기고 우리가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야. 완벽하게 균일했으면 아무런 변화도 안 생겼겠지. 그지? 자,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의 질량비, 헬륨의 질량비, 빅뱅 우주론에서 이게 사실은 그 우주 배경 복사보다 먼저였지만 그 시뮬레이션 상으로 애들이 연구 작업을 했더니 우주 초기에 생성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고 7대 1을 14대 2로 바꾸면 몇 대 몇? 그 밑에 보면은 14개의 양성자와 2개의 중성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초기 우주의 온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거나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일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발생해서 우주 초기 막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 10의 마이너스 5제곱초, 마이너스 4제곱초 이런 막 0. 몇몇몇 초 이때는 우주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거의 1대 1이었대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터지고 나서 1분, 2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많이 팽창하고 온도는 많이 떨어져서 한 10억 켈빈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그 전에 비하면 10억 켈빈이면 엄청나게 온도가 다운된 거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우주의 에너지가 너무 줄다 보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기는 쉽지가 않았대요. 왜냐?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무겁거든. 무겁다는 얘기는 에너지 조금 더 갖고 있다는 얘기야. 처음에 비등비등할 때는 이게 되고 이게 얘는 되는 일이 비등비등. 왜? 양성자가 주변에 에너지 많으니까 하나 조금 끌어 모아서 중성자가 되거나 중성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좀 버리고 양성자가 되거나 이런 일이 1대1이었는데 우주의 온도가 10억 켈빈으로 줄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 위해서 주변에서 에너지 끌어 모으려 했더니 별로 없어. 근데 중성자는 가진 거 그냥 버리면 되잖아. 돈 벌기가 쉬워요? 돈 쓰기가 쉬워요? 쓰는 게 쉽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응. 그러니까 쓰는 일은 쉬운데 버는 일이 적다 보니까 양성자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 중성자는 많이 없는 거야. 그게 빅뱅 후 3분쯤 됐을 때인데 3분쯤 됐을 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14개의 양성자 중에 2개가 중성자랑 붙어서 헬륨 원자 핵이 비로소 만들어져요. 그러면 남은 거 12개의 양성자와 1개의 헬륨 원자 핵이 되겠지. 12개의 수소 원자 핵의 질량은 12. 핵자 1개당 1이라고 치니까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로 된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은 4.
12대4 시뮬레이션 결과 우주의 수소와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는 약 3대1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우주에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측해 본 결과 나중에 수소와 헬륨이 아주 극소량의 이 둘이 아닌 원소도 있긴 하지만 수소와 헬륨이 현재 기준으로 74%, 2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더라. 그래서 예측 결과와 관측 결과가 맞아 떨어지니까 빅뱅 우주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고, 이걸 먼저 시뮬레이션상으로 돌리고 관측해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를 찾아낸 거가 이제 흔히 말하는 활용점정이 된 거야. 내가 활용점정 얘기했죠? 얘기 안 했냐? 용 그린 다음에 눈깔에 점 찍는 거를 활용점정이라 그래요. 그래요. 활용, 용 그림에 점정, 점을 딱 정한다고. 눈깔. 사자성어 중에 하나야. 뭐가 딱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마지막 딱 단계를 활용점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응? 예를 들어 니네가 이거지. 중학교 때 열심히 딱 공부를 했고 내년에 과학 합격을 하고, 응? 과학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오고, 그 나중에 니네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응? 원하는 학부에 딱 붙으면 이제 인생의 활용점정을 딱 찍은 거지. 그지? 근데 문제는 내 주변에 그래놓고 노는 새끼를 봤어. 그럼 놀아야 되는 거 활용점정 카이스트까지 딱 붙어놓고 놀더라고. 놀아야지. 놀아야지. 대학 들어오면 놀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못 놀아. 한번 놀아봐 어떻게 되나. 그게 불쌍한 게 니네야. 니네는 대학교 가서도 공부 빡세게 해야 되는 세대잖아. 네.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안 그랬어. 선생님 때가 딱 과도기, 아, 공존하던 시기. 아직도 공부하면 좀 따시키는 분위기. 특수대학 말고 일반 대학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서울대건 연고대건 어디든 간에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면 네. 동기들이 걔를 다 딸을 시키는 분위기. 진짜 왜 저래? 그리고 특히 남자애들 군대 가기 전에 공부하면 미친놈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남자애들 학점이 아주 개판 1학년 때 서로 배틀, 누가 더 낮은가 배틀한다니. 어차피 졸업장만 가는데. 왜냐면 그때는 대학만 졸업하면 취직이 그냥 진짜 이상한 애들만 아니면 웬만하면 알만한 기업은 다 가니까. 응. 걔들 막 전공 시험 보잖아. 그럼 이렇게 막 시험 보다가 이렇게 쳐다봐. 먼저 나가라고. 제일 처음에 나가기 쪽팔리거든 또. 어? 나가면 네가 먼저 나가. 그러다가 서로 못 참다가 이제 같이 나가는 거야. 우리 과에 1학기 때 우리 과에 나를 포함한 한 3명, 4명 정도가 있었지. 공부는 군대 갔다 와서 하겠다. 대학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니라면. 근데 우리 선생님보다 훨씬 전 선배들, 한 80년대 후반 학번들, 90년대 완전 초반 학번들은 그냥 대학 졸업하면 그냥 대기업 가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희한한 과 가는 형들이 있어서 선생님 고등학교 선배 중에 외대 아프리카과를 간 형이 있었거든. 그 형이 내가 알기로 BG예요. 하는 거. 91학번인가? 91학번인가? 지금은 스와힐리어과라고 부른대. 근데 그 형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우 갔는데 대우가 망했지. 누워서 여기 배우 갈때 되게. 그렇게 한번 해봐. 자,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 요새 니네 보면 안 되는 거지만 그 SNL에 가끔씩 옛날 장면 나오면서 막 교수님 막 야 학생 커피 좀 타와봐 막 이런 거 막 나오더라고. 거기에 막 자네도 이번에 취직했다며 뭐 걔나서나 다 취직하는데요 뭐 저 그냥 이번에 금성 들어갔습니다 금성 뭐 이러고. 금성이 어디냐 LG야. LG. 다 알아. 이번에 럭키 들어갔습니다 럭키는 어디야? 금성. 거기도 LG야. LG. 럭키 금성 합쳐서 LG야. 어허. 럭키라는 치약만드는 회사와 TV나 전자제품 만드는 골드스타라는 금성사가 둘이 합쳐서 골드스타의 G, 럭키의 L, LG. 라이프 이즈 굿 다 뻥이야 그거. 응? 웃기고 내가 처음에 그거 기가 막혔어. 와 뻔히 다 아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라이프 이즈 굿 LG 딱 뜨는 거야. 웃기고 있는데 럭키 골드스타의 약자라고. 그렇다고요. 자 아무튼 이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1970년대에 등장을 해서 1970년대 중반, 70년대 후반까지 빅뱅 우주론은 우주를 설명하는 그냥 완벽한 이론인 줄 알았어. 그런데 늘 기술의 발달이 자꾸 기존 이론들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어떻게?
아니 잠깐만. 저 녀석은 왜 저래? 저건 또 왜 저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빅뱅 우주론의 한계라고 써 있죠. 점점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뭘 관측을 하게 되냐면 빅뱅 우주론을 지금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니네는 지금 우주의 크기가 138억 광년짜리라고 알고 있잖아. 우주의 크기가. 그지? 아, 니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그러니까 144 아직 하지 말자고. 138억 년이라고 공부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맞추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면 우주의 크기는, 왜냐면 빅뱅 우주론에서 설정한 가장 최대 속력은 광속이거든. 응? 광속 팽창한다고 치면 우주의 크기가 최대 몇이어야 돼? 반지름이 138억 광년짜리, 그러니까 지름은 약 276억 광년짜리 9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우주는 등방성,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팽창한다고 빅뱅 우주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주를 자체를 그냥 거대한 9라고 설정을 한 거야.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러면 반지름이 138억 광년짜리 거대한 9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잘 봐. 반지름 138억 광년짜리 9를 설정을 하면 그 9의 표면에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를 설정할 수도 있겠지. 너무 커서 티가 잘 나진 않겠지만 계산값은 나올 거 아니야. 극히 작겠지만. 근데 관측 도구를 이용해서 현존하는 관측 도구로 우주의 곡률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가 있대요. 뭐 그건 나도 알 바는 아니고 관측을 해봤는데 그 반지름 138억 광년짜리 9의 곡률이 작게 나온대. 훨씬 작게 나온대. 크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 반지름이 138억 광년을 훨씬 넘어간다는 얘기지. 근데 허블 법칙에 의해서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광속 팽창한다는 논리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반지름 138억 광년짜리 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 관측한 데이터로 관측을 해보면 그 곡률에 적용을 해보면 우주의 지름이 약 900억 광년 정도 된답니다. 광속보다 빠르네. 광속보다 최소 한 3배 정도는 빠른 팽창이 평균적으로 먹겠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한 곡률이 광속 팽창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 이거를 우주의 편평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무슨 문제? 편평성. 관찰해보면 거의 곡률이 없는 거로 나온단 말이야. 너무 커서. 뭐해서? 너무 커서. 그러면 우주의 지평선 문제는 뭐냐? 자, 138억 광년 전에 우주가 요만했어. 그지? 자, 봐. 말도 안 되게 해볼게. 138억 광년 전에 우주가 요만했어. 요 안에 지금 이 우주를 이루는 근원이 되는 물질이 다 들어있었던 거야. 물질의 기초가 되는 그런 성분들이. 이게 빵 하고 터졌어. 근데 터지기 전에 여기 몰려있을 때 자기네들끼리 엄청 가까우니까 엄청나게 접촉 상호작용을 했겠지. 그지? 그 결과가 지금 우주의 이 모습이거든? 응?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우주의 저쪽 끝과 저쪽 끝이 한 그 사이에 세월이 흘렀잖아. 138억 년이라는 세월이. 응? 서로 상호작용했던 애들이 138억 년 전에 헤어져가지고 저쪽과 저쪽에 거리가 276억 광년 정도 떨어진 매우 먼 곳으로 왔어. 그럼 그 사이에 미세한 변화 때문에 여기하고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 뭐 예를 들면 한 0.1도 정도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저기는 2.8켈빈, 여기는 2.7켈빈. 그런데 실제로 관측해보면 아까 말한 이쪽으로 한 450억 광년, 이쪽으로 45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그 거대한 광속보다 더 큰 우주가 10만 분의 1도도 차이가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온 위성들이 관측한 미세한 차이가 실제로 10만 분의 1 수준밖에 차이가 안 난대. 그거보다 더 적대. 그 얘기는 뭐냐? 요 콩알만한 거라고 지금 아까 설정했는데 콩알만한 것보다 더 작은 상태였어야지만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날 만큼의 상호작용이 완벽할 정도로 있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이론이 등장을 하게 돼. 그러니까 우주는 실제로는 빅뱅에서 말하는 그 초기 우주보다 더 작았다가 지금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게 급팽창 우주론이야. 무슨 우주론?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 문제 봐봐.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그냥 온도야.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관측된다는 거는 아까 균일하다는 거 10만 분의 1 수준 이하야.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의 에너지 밀도가 빅뱅에서 설명한 것보다 훨씬 균일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광속으로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지평선 크기와 같다고 설명하니까 우주의 지평선에 있는 저 두 지점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어서 우주의 에너지 밀도가 균일할 수가 없다. 근데 너무 균일하다는 거야. 이걸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 불러요.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 섞여 있어가지고 뭔 지평선은 그냥 온도 차이가 너무 없는데 예측값보다 너무 적은데 그냥 이걸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 부른대. 그럼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상황을 설명하느냐?
빅뱅 직전은 우주는 빅뱅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작았고 지금은 우주가 더 크다. 그러려면 광속보다 훨씬 빠른 팽창 시기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어떤 이론을 내놓느냐? 빅뱅 직후에 광속의 20배 정도의 크기의 엄청나게 빠른 팽창이 있었고 그 찰나의 20배의 팽창 이후에는 광속 팽창을 했다. 그래서 빅뱅 직후에 급팽창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밑에 봐봐. 참고로 쌤이 그 표 안에 자기 홀극 문제는 안 하고 넘어간 거 봤죠?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건데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자, 급팽창 이론. 빅뱅 이후 약 10의 마이너스 36제곱에서 34제곱초 사이에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이론. 1979년 미국의 앨런 구스와 일본의 사토 마시코 교수가 제안했으며 두 분 다 살아계십니다. 빅뱅 우주론으로 답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참고로 둘이 모르는 사이예요. 둘이 모르는 사이인데 이게 과학에서 나오는 어떤 주제 중에 하나거든. 어떤 이론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나면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에서 허점을 찾아낼 때가 와. 허점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혀 일본의 그 도쿄 옆에서 좀 떨어진 지방대 교수라고 하는데 무슨 공업대학 교수라고 하는데 이 사토 마시코 교수와 하버드대 앨런 구스 박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논문을 제출한 거야. 이거를 동시발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노벨상 타러 가서 만난 거야. 아, 저 새끼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일본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런 순수과학이 워낙 발달해 있어가지고. 근데 노벨상 수상자 일본 과학자들 중에 한 10명 정도 있는 거 알지? 우리나라 한 명도 없어, 과학자들.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참고로 일본 노벨 문학상 수상자도 한 대여섯 명 돼. 대여섯 명까지 안 되나? 한 3명 되나? 걔네들이 나름 기초학문이나 그쪽으로는 많이 발달되는 게 있어. 자, 근데 이제 정점을 찍어서 문제지. 걔는 이미 정점을 찍고 내리막이 우리는 이제 올라가는 중이다. 니네가 타란 말이야 노벨상 알았어? 제가 탈 거예요. 응, 알았어. 슈퍼 물리학상. 자, 그 슈퍼도 카드 되죠? 네. 다행이네. 영수증 드릴게요. 황금 영수증 좀 끊어주고 알았지? 자, 다음 페이지 나오면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설명해놨어요. 우주의 크기가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고, 여기서 지평선은 빅뱅 우주론에서 설정해놓은, 여기 봐, 빅뱅에서 설정해놓은 크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빅뱅 전엔 작았고 지금은 더 크다. 이걸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 한대요. 그래서 급팽창 이후에는 지평선보다 크다고 가정해서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밑에 그림에 보면 급팽창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죠? 밑에 동그라미 그림 두 개 보면 점선으로 된 게 우주의 지평선. 빅뱅에서 말하는. 여기는 그림을 그냥 과장해서 그리다 보니까 조금 커진 걸로 그려놨는데 더 작았다 더 커졌다 이게 그냥 급팽창 우주론의 핵심이야. 됐나요? 참고로 아까 얘기 안 했던 자기 홀극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말도 안 될 정도로 빅뱅에서 설정한 크기보다 더 작은 크기의 안에 우주의 모든 근원이 다 들어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자, 우주를 지배하는 4대 힘이 뭐예요? 전자기력, 양력. 이 네 가지잖아요. 뭐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중력, 전자기력 이렇게 얘기하잖아. 특히 전자기력 같은 경우 워낙 작은 상태일 때는 전기력과 자기력이 구분이 안 됐었대요. 뭐 그것도 있고. 또 하나 그 중에 자기력 중에 자기력에는 원래 N극, S극이라는 게 있잖아. 얘네 자석이 N극, S극 있어. 똑보게면 이거는 N극, 이건 S극 되지. NS, NS 되지. 똑보게면 NS, NS, NS 되지. 그지? 근데 이 말도 안 될 정도의 작은 크기의 우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초고온, 초고밀도인 상태는 N극과 S극이 분리될 수가 있답니다. 그거를 자기 단극 또는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급팽창하는 과정과 빅뱅 뭐 거의 동시니까 빵 하면서 우주에 이 자기 홀극이 흩어져 버렸는데 그 이후에는 자기 홀극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자기 홀극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빅뱅에서 말하는 그 크기보다 훨씬 더 작아서 더 밀집되어 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홀극이 발견되면 급팽창 이론에 아까 말한 활용점정을 찍는 거야. 근데 아직 활용점정을 못했어. 여기도 그래서 뭐라고 해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N극과 S극을 독립적으로 갖는 이론적인 입자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근데 발견되면
아까 말한 활용점정이 되는 거지. 가끔씩 수업하다 보면은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체계는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2016년에 그래서 내가 그 해까지가 딱 마지막 물리도 수업 했었대. 2016년에 중력파가 우주의 시공간을 바꾼다. 응? 그거를 수년 동안에 전 세계 2천여 명의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하다가 2016년에 그 중력파를 관측해서 근데 물리학책 뒷내용이 바뀌었지. 관측되었다. 그에 대해 수업할 때는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막 뉴스 장면 보여주고 막 그랬어. 10년도 안 된 거지. 2016년이니까. 니네는 물리학에서 중력파 얘기 배군 배우지. 일반 상대성 이론 얘기할 때. 그렇게 최신 이론들이 자꾸 조금씩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밑에 나온 가속팽창 우주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중력 때문에 시간에 따라 우주의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 실제로 허블 상수도 점점 줄고 있었잖아. 그지? 근데 1998년도인가에 수십 개의 초신성을 관측한 결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게 관측이 됐대. 근데 아직 우리 주변에 그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거야. 응? 그래서 아까 쌤이 아까 쓱 지나가는 말로 허블 상수 다시 커지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봐. 1A형 초신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IA형 아닙니다. 어디 가서 무식이 통통 튀기는 짓이에요. 어? 웃기는 게 뭐죠? 우리 1, 3, 5, 7 그 MK 분류 방법 그래가지고 초신성, 적색거성, 아니 초거성, 적색거성, 주계열성, 백색외성 했던 거 기억나지? 이거를 I라고 읽으면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세비. 트리플 I야? 그럼 이거는 V야? 이건 V야? 어? V야? 아니잖아. 1, 3, 5, 7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1A형 초신성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응? 이가 뭐냐면 백색 외성 중에서 백색 외성은 별의 일생에서 죽은 별이잖아. 그지? 백색 외성 중에서 가끔씩 각성한 좀비별이 있어. 갑자기 그러니까 한 1000개에서 10,000개 중에 하나 정도가 갑자기 백색 외성 단계에서 끝났잖아.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갑자기 다시 그 작은 애가 또 수축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지? 그럼 감당 못하고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좀비 중에 좀비가 됐다가 자폭하는 좀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좀비 백색외성을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이 1A형 초신성은 있잖아. 터질 때 절대 등급이 무조건 똑같대. 모든 1A형 초신성으로 분류된 애들은 터질 때 절대 등급이 똑같아.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애들은 무조건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등급. 저기 있는 애들은 무조건 1등급. 저기 있는 애들은 플러스 3등급. 그게 꼭 무조건 정해진 거야. 근데 저 정도 거리에 있으면 마이너스 1등급이어야 돼. 근데 마이너스 1등급이 계산상 값인데 관측을 해본 결과 마이너스 0.5등급으로 나와. 그럼 마이너스 1등급이어야지만 되는 녀석이 마이너스 0.5등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더 밝아 보인다는 얘기야, 어두워 보인다는 얘기야. 밝아 보이네. 어두워 보인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일부러 붙여봤어. 여기까지 할까봐. 1등급으로 보여야 될 새끼가 1.5등급으로 보여. 밝아 보여, 어두워 보여. 싸도 어두워 보이지? 마이너스 1등급으로 보여야 될 애가 마이너스 0.5등급으로 보여. 어두워 보이지? 조금. 계산값보다. 저기 있으면 분명히 마이너스 1등급으로 보여야 될 녀석이 마이너스 0.5등급으로 보여. 이유가 뭐야? 실제로 계산된 거리보다 좀 더 멀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쟤를 내 계산은 틀리지 않았는데 저기 있는 게 맞는데 왜 조금 항상 조금씩 더 멀어? 밀어내는 우주에 밀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개념이 다시 각광받기 시작을 하는 게 지금이야. 응?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해. 천재는 실수를 해도 얻어걸린다. 100년 뒤에 다시 아인슈타인 소환하고 있잖아 지금. 우와, 저게 혹시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우주상수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럼 그때 실수가 아니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응?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 바로 위에 즉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더 멀리 있다. 이걸 가속 팽창 우주라고 하고 그럼 이 녀석을 가속 팽창시키는 원인이 되는 힘은 뭐냐? 암흑 에너지라고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이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얘기만 하면 끝나요. 보통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기율표에 있는 애들을 다 보통 물질이라 그래요. 관측되면 다 보통 물질이야. 알겠니? 전자기파, X선, 감마선, 뭐 자외선,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전파 관측만 되면 다 보통 물질이야. 우리가 보통 주기율표에 있는 애들. 근데 암흑 물질은 뭐냐? 질량은 갖고 있는데 관측이 안 되는 거.
뭐라고요? 질량. 줄그세요. 빛을 방출하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 질량이 있으므로. 그래서 영어로 dark matter. 암흑이라고 해서 까맣다고 생각하면 돼. 색깔이 없다는 뜻이야. 응? dark matter라고 부르고요. MATTER. 오 멋있어. 자, 중력적인 방법으로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거. 오른쪽에 그 까만 그림이 이게 바로 중력적인 방법으로 이 은하와 지구 사이에 거대한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걸 알아보는 방법인 거고요. 관측해 보면 저렇게 보이는데 저 은하가 저기서도 여기서도 이거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는 말도 쓰긴 쓰는데 이쪽으로도 휘어져 오고 저쪽으로도 휘어져 오고 이쪽으로도 휘어져 오다 보니까 막 4-5개로 보이는 거야. 똑같은 은하가. 여기에 질량이 큰 중력원이 있다는 얘기고 가장 흔한 거는 바로 왼쪽 거예요. 우리 은하의 가시광선으로 관측했을 때 모습을 보면 중심부에 별들이 몰려있고 바깥쪽에 별이 좀 적지. 그럼 중심부의 중력이 세고 바깥쪽은 중력이 약하겠지. 그럼 중심부에 가까운 곳을 도는 별들은 좀 빨리 돌 것이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속도가 느릴 거 아니야. 이걸 케플러 회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회전? 멀면 멀수록. 생각해봐. 수금지와 목토천해 중에 공전속도 제일 느린 애가 누구야? 해왕성이야. 속도가 제일 빠른 애가 수성이야. 가까운 곳을 도니까 중력이 있어서 그래. 응? 속도 자체도 얘가 제일 빨라. 주기도 짧지만. 이걸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은하도 관측해본 결과 우리 은하의 뭐 쌍둥이 은하인들을 관측해보면 실제로 안쪽이 빠르고 바깥쪽이 느리더란 말이야. 응? 그런데 바깥쪽이 이거에 맞춰서 느려진 게 아니라 바깥쪽 애들도 어느 정도 거리를 갔더니 거리가 2분의 1로 3분의 1로 4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은데 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속도도 줄어들 것 같은데 안 줄어.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속도가 뭐 태양계 정도면 한 1억 5천만 년마다 한 바퀴 돈다고 하는데 바깥쪽 애들도 거의 1억 5천만 년 만에 돌더란 말이야. 뭐지? 바깥쪽에도 눈에 관측이 안 되지만 중력원이 바깥쪽 우리 은하 바깥쪽에도 중력원이 관측되지 않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암흑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예측된 회전 속도를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고 실제 관측된 거는 그걸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 수가 있더라. 그리고 암흑 에너지는 아까 말한 뭐? 가속 팽창 우주를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고요. 근데 암흑 에너지 얘기는 아직도 굴하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일단 그 밑에 4번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역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면 실제 우주를 구성하는 비율이 써 있습니다. 표준 우주 모형. 우주에는 암흑 에너지가 68%, 대략 한 70% 좀 안 되게, 또 암흑 물질이 26.8%.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물질이 약 5%가 안 되게 존재를 하고 이것들의 비율에 따라서 우주는 이런 식으로 변해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오른쪽에 그래프는 그냥 한번 쭉 보세요. 현재 거기 점 찍어 현재 거기 점 찍어서 거기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기울기는 거의 정해진 속도를 갖고 있는데 현재 관측한 아까 말한 암흑 에너지라는 것 때문에 관측은 못하지만 나타나는 1레이형 초지성 관측 결과 지금은 등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거리잖아.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물질들의 양을 조절하면 이런 모델, 저런 모델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현재는 가속 팽창 우주로 변해가고 있다. 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오늘 총정리 문제를 내려다가 그냥 과제 연습 문제 있는 거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냥 오늘 것만 테스트로 만들었어요.